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사직생이라는 말로 삼성의 각성을 주문했던 이재용 회장이 2년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 고조되는 삼성의 위기 속에서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이 방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재용 회장이 2년 만에 찾았다는 이 중국 발전 포럼,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 중국 발전 포럼은요, 이 중국 국무원이 주최하는 연례 국제 포럼인데, 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글로벌 CEO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자리하는 행사입니다. 네. 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만큼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좀 참석을 했고요. 팀쿡 애플 CEO와 퀄컴 CEO 등 글로벌 재계 인사만 무려 79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독한 삼성을 거론하면서 이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은 바 있는데요. 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해 직접 이 네트워킹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번 포럼에는 이 삼성과 사업 접점이 큰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눠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재용 회장의 일정을 보니까 좀 방점은 이 자동차 이 전장 사업에 찍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회장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샤오미의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이 회장은 이 포럼 하루 전날인 22일에 아문 퀄컴 CEO와 함께 레이즈 샤오미 회장을 만나서 전기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샤오미는 최근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하며 이 전기차 시장에 좀 진출을 한 바 있는데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삼성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와 이 앱 프로세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미 테슬라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은 이번 샤오미 방문은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아가 배터리나 카메라까지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오늘 동행한 퀄컴 역시 삼성과 이미 오랜 파트너십을 좀 유지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퀄컴은 현재 자율주행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반도체 시장을 공략 중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삼성과 퀄컴이 이 샤오미와 함께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삼각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이 CEO들 간의 만남도 좀 눈에 띕니다. 네, 애플 역시 삼성의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기도 하죠. 아이폰과 이 맥북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올레드 패널 모두 삼성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이번 포럼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팀쿡 CEO와 현장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이 회장이 현재 직접 챙기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또 여기 이 회장은요 전장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포럼을 찾은 이 BMW와 벤츠 회장을 추가로 만날 것으로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BMW와 벤츠에도 차량용 반도체나 전자 부품, 또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이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먹거리로 협업 범위가 좀 확대되고 삼성이 전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재용 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포럼이 끝나면 관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참석자들을 만나기는 합니다. 네. 때문에 이 회장 역시 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리창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의 이 반도체 생산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의 낸드 플래시 전체의 40%를 그곳에서 이제 좀 생산하고 있는데요. 회동이 만약 성사될 경우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좀 격화되고 있는 만큼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30, 40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수환 기자.
이 국민연금 개혁안 당장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내는 돈은 조금씩 받는 돈은 당장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총 4%포인트가 오르는데요. 반면 소득 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한 번에 43%로 뛰기 때문인 거죠.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나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 젊은층 의원들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에 나선 배경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게, 젊은 층은 느리게 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때문에 연금 폐지가 답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고관련도만 늦추는 건 의미 없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 18년 만에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세대 간 갈등만 키우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 복무 크레딧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서 개개인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면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안이 잘 자리 잡아야 미래 세대의 부모 부양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경우에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설명입니다. 현재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군복무로 연금을 내지 못해도 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현행 군복무 기간 가장 짧은 육군과 해병대가 1년 6개월이라 생색내기 연장이었다는 지적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면서 연금 특위가 구성되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과 아이들 세대를 고려할 만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별구성회 구성의 절반을 30, 40대 의원들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금 모수 개혁안 합의에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유의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입니다. 또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국민연금의 적립금으로 쌓자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를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이죠. 개정안에 담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란 표현이 두루뭉술하니 이를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올해 20살인 청년, 앞으로 평생 올라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70년이 되면 적립금이 바닥나서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번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정치권 대응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시행됩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막차 거래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입니다. 토화제가 묶이지 않은 덕분에 이른바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당연히 띄고도 있지만 다른 쪽이 그렇게 묶여버렸으니까 같은 상황이 되어갖고 여기가 더 뛰지 않을까. 토화제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이 몰렸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걱정이 더 많습니다. 토요일 저녁 12시까지는 이제 저희들도 거래들이 있었고 일요일에는 일단 손님들은 잦아든 편입니다. 이미 계약금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잔금 치를 때까지 저희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면이 있고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또 다른 지역인 마포구.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강남이 조용하니까 안 오를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각에서는 강남을 못 사니까 이제 마용성 이쪽으로, 용산 빼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오를 거다라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살 사람들은 벌써 다 샀지. 갭 투자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묶였으니까 현금부자들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눈치만 볼 거예요. 강남 고민하던 사람들이 뭐 여의도나 뭐 목동 쪽에 재건축은 센시어로 그냥 사겠다 하는 시효는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당분간은 반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융당국은 강남 상구와 용산은 물론 마포와 경기도 과천, 분당까지 가계대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이 좌표를 딱 찍으니까 은행들이 좀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네, 맞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앞으로 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는데요. 우리은행은 유주택자가 토어제 재지정 지역인 강남 3구,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 구입 시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서울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변함없이 보수적으로 대출 정책을 운영 중이고요. 또 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서 갭투자에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5대 은행에서 모두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9일 토어제 재지정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사의 다주택자 갭투자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막차 계약에 나섰던 분들 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제대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불안감도 커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이 계약자들 사이에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통상 계약 후 잔금 납부 한 달 전인 1, 2개월 뒤에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 계약자들은 은행과 조율이 안 된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대출이 가능할 걸로 예상됐던 은행들이 한 달 사이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혼란이 좀 커진 겁니다. 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주말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규제 시행일인 각각 27일, 28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토어제 확대 전 그 매물을 매매했더라도 주택 보유 여부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각 은행에서도 이 투기 목적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분위기가 점쳐지는 만큼 대출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영업점 창구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세입자를 못 구하면 잔금을 치르는데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이금융권에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을 좀 이유로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당장 이 규제의 여파로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대출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이 한두 달 뒤 대출이 취급되는 특성상 토어제 재지정 전 계약건에 대한 대출 잔액은 4월, 5월 숫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토어제 재지정 전 이 부동산 매입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증가하며 이달 말까지는 대출 쏠림 현상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금융당국도 이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던 당국의 기조에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가계대출을 다시 강하게 옥죄고 나서는 건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각 은행이 제시한 1분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 해당 회사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초과 원인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로 알아서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또 내일 시중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토어제 지정 이후 수도권 가계대출 흐름과 풍선 효과를 점검하고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서인데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내달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과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탓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순매수로 전환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반도체주, 오늘 증시에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급락이 영향을 주며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자동차주가 채웠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 속에서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는 뒤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관세 우려에 눌려있던 현대차와 기아, 희망이 보이며 오늘 정규장에서 3%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이어집니다. 관세 우려가 거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해 오는 31일 공매도 제기 이후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비 자동차주는 국내 업종 중 반도체에 이어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공매도 제기 과거 당시에 외국인의 자금이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업종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자동차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하며 주가 급락을 가져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덩달아 하락했던 방산주들도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가득한 한편 수급적으론 외국인의 자금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업종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신규 주주 입장에선 투자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외국계 IB 등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증자 이후 회사의 다변화 전략과 여전히 강한 육상 시스템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조달이 매력적인 기회 혹은 중요한 전략적 단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종목을 350개로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선진국형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생애주기 펀드 이 TDF가 ETF 상장지수 펀드 형태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ETF로 쏠리면서 이 TDF 시장도 이 공모형 펀드에서 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이 TDF, ETF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죠? 네, ETF 전성시대의 운용사들의 새 격전지로 TDF, ETF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TDF, ETF는 생애 주기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인 TDF와 ETF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네. TDF 상품의 특징은 글라이드 패스라고 불리는 자산 배분 곡선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은퇴까지 한참 남은 청년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을 늘립니다. 주식 비중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비행기와 같아서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TDF, ETF의 최대 강점은 간편함인데요. 자신의 은퇴 예상 시점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퇴직연금 계좌에 담으면 끝이고요. 주식 거래와 같기 때문에 이 영업을 만해 환매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TDF보다 유리합니다. TDF 상품에는 2040이나 2050, 2060과 같은 빈티지라고 불리는 숫자가 붙는데 각각 예상 은퇴 시점을 나타냅니다. TDF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 기간이 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TDF, ETF 이미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상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네, TDF ETF는 지난 2022년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고 네. 하나와 키움 등에서도 이어서 출시를 했지만 출시 이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대형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TDF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겁니다. 국내 상장된 TDF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이날 기준으로 3,49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배 급증했습니다. 이들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13%입니다. 국내 처음 ETF를 선보인 배재규 한투운용 사장은 지난 11일 TDF ETF 상장 기념 세미나에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TDF가 투자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TDF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운용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운용은 S&P 500 지수를 기초로 한 패시브형 TDF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3년이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TDF ETF 시장이 사실은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세는 미미하거든요. 저희는 기존의 액티브 방식으로는 기존의 ETF 시장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장기 우상향하는 것을 오랜 기간 증명했던 S&P 500에 투자하는 패시브형 TDF ETF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형 운용사들이 TDF ETF를 격전지로 꼽으면서 상패까지 고민하던 기존 운용사들도 조금 더 자금 흐름을 지켜보겠다며 태세를 전환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매매가 쉬운 ETF라는 특성이 이 장기 투자가 필요한 퇴직연금, TDF 상품에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TDF ETF는 퇴직연금에서 70%로 제한하고 있는 위험 자산을 사실상 100%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상품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용사들도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데 변동성은 자산 배분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 자산 비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TDF ETF 투자자들도 상품을 고를 때 샤프 지수를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샤프 지수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높은 상품일수록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잘 내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최근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 투자자들은 TDF를 선택할 때 바로 이 샤프 지수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샤프 지수가 0.6 이상이면 좋은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샤프 지수가 가장 높았던 TDF 상품은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로 샤프 지수가 1.3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은 TDF 선택할 때 성과가 우수한 TDF를 선별하고 그중에서는 순자산 규모가 큰 TDF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금 투자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에서도 투자 성과 비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운용사도 단순 수익률뿐만 아니라 샤프 지수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